이 남자는 카즈마, 마법을 사용하는 칸나기 가문의 일원이다. 하지만 그는 가문 전체의 수치로 여겨진다. 의뢰인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가문의 사촌형과 마주쳤다. 몇 년 만에 돌아온 그는 퇴마 의뢰를 받으러 왔다. 의뢰인이 더 많은 돈을 약속하자 카즈마는 몇 번이나 가격을 올린 후에야 일을 시작했다. 그는 가문의 사촌형과도 마주쳤다. 사촌형은 여전히 카즈마를 가문의 수치라며 비꼬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윽고 악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사촌형이 불의 마법으로 공격했지만 악령은 불을 흡수하고 반격했다. 더 강력한 힘으로 반격해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버지이자 당주인 아버지를 만나러 달려갔고 그때 당주는 이미 사촌형에게 카즈마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다. 그는 바람의 마법을 사용해 악령을 먼지로 만들어버렸다. 불도 꺼지고 카즈마는 의뢰인에게 말했다. 3일 안에 돈을 보내라고. 칸나기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불의 마법을 쓰지 못하는 것은 이 가문에게 수치였다. 불의 정령에게 보호받는 가문. 카즈마도 그 보호를 받지만 불의 마법을 쓸 수 없었기에 다른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 바로 바람의 마법이다. 그날 밤 칸나기 가문에 당주 딸인 아야노라는 소녀가 등장한다. 그녀는 통금 시간을 넘겨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문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벌을 주러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지만 알고 보니 사촌 동생인 렌이었다. 렌은 자신의 형이 돌아왔다고 알렸다. 아야노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고 렌은 그녀에게 그가 예전에 그녀와 싸웠던 사람이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과거 검을 받는 의식에서 말이다. 그녀는 아버지이자 당주인 아버지를 만나러 달려갔고 그때 당주는 이미 사촌형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후였다. 카즈마가 돌아왔다는 것을. 아야노는 사촌의 귀환에 대해 듣기 위해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카즈마와 렌의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아야노에게 카즈마가 과거 가문의 수치로 여겨져 떠났다가 이제 돌아왔다고 알려주었다. 바람의 능력을 가지고서 당주는 카즈마의 좋지 않았던 과거를 안타까워하며 그가 원래는 훌륭한 인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가 칸나기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칸나기 가문에서 태어나 그는 아들을 낸 한 명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바람의 힘을 사용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는 칸나기 가문에 와서 사촌형과 다른 2명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때 카즈마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잠에서 깨어났다. 다음 날 아침 칸나기 가문의 몇몇 구성원들의 죽음이 발견되었다. 주황색 옷을 입은 이들은 후우가 일족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칸나기 가문을 섬겨온 일족이다. 조사에 따르면 범인은 마법을 사용했다. 바람의 마법이었고 가문의 몇몇 사람들은 카즈마를 의심했다. 그가 바람 마법을 쓰기 때문에 가문에 복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야노는 카즈마를 찾아 처리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증거가 없다며 막아섰다. 동시에 그는 딸이 폭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길 원치 않았다. 그 후 카즈마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느꼈다. 후우가 일족이 카즈마를 찾았다고 보고했고 칸나기 가문의 최강자 2명이 나섰다. 카즈마를 찾아 길을 떠나자 아야노는 아버지 몰래 그 둘을 따라 나섰다. 그녀도 카즈마와 맞서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공사 현장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아야노는 우연히 바람의 감옥에 갇혔고 다른 2사람은 카즈마에게 다가가 3명을 죽였다고 비난했다. 어젯밤 칸나기 가문 사람들을 말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당주 또한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당주가 원한다면 직접 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2사람이 그를 공격했다. 갑자기 누군가 반격하며 바람의 기술로 위에 있던 철골을 잘라 2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뜨렸다. 카즈마는 바람의 정령이 이 사건과 관련 있음을 알아챘지만 그때 아야노가 풀려났다. 그는 자신의 사촌 동생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오해하고 그가 방금 2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기에 반격하지 않고 방어만 했다. 아야노가 계속해서 마법으로 공격하자 그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다. 돌아갈 생각도 없다고. 그리고 아야노의 기술을 본 그는 칸나기 가문이 약해서 앞으로 점점 쇠퇴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떠나면서 자신이 가문 전체와 전쟁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야노는 친구에게
또 근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짜증내며 불평했다. 한편 카즈마의 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가문 안에서는 모두가 그를 의심했다. 그의 아버지마저도 그를 의심했고 말로든 힘으로든 그를 데려오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는 카즈마에게 전화했고 부자 간의 대화는 즐겁지 않았다. 그는 직접 만나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옛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만남의 장소에서 카즈마는 아야노에게 패배했던 날을 떠올렸다. 4살 어린 상대에게 지고 불의 마법도 쓰지 못하자 아버지는 그와 연을 끊고 가문에서 쫓아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가문 전체와 맞설 만큼 강해졌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날 밤 부자는 약속 장소에서 만났다. 그는 더 이상 4년 전의 무력한 꼬마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가 공격을 시작했지만 아버지는 몸을 불로 변하게 할 수 있었다. 불로 만들어 공격을 피했다. 아버지는 4년 동안 고작 그 정도냐고 생각했다. 그러자 카즈마는 아버지의 기술을 깨뜨렸다. 물론 아버지는 카즈마가 쓰는 기술의 원리를 이해했지만 자신을 상대하려면 그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반격하자 그는 즉시 바람의 방패로 공격을 막았다. 그는 아버지가 여전히 예전처럼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했다. 최강자 중 한 명인 이유다. 아버지는 불꽃을 푸른 불꽃으로 바꿨다. 이것은 신의 힘이며 너무나 강력해서 오직 불의 대가만이 사용할 수 있다. 카즈마 또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 사용했다. 그는 힘을 합쳐 강력한 바람의 일격을 만들어냈다. 아버지에게. 바람이 더 빨랐기 때문에 아버지는 공격을 막고 패배했다. 카즈마는 기뻐하며 떠났다. 그가 머무는 호텔로 돌아오자 그곳에서 렌을 만났다. 그는 렌이 이렇게나 컸을 줄은 몰랐다. 그는 동생을 방으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렌은 그가 가문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냐고 직접 물었고 그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렌은 그에게 아주 강력한 힘의 형태에 대해 알려주었다. 바로 원소의 정령과 계약을 맺고 힘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는 카즈마가 바람의 정령과 계약한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래야만 아버지를 이길 만큼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즈마는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다. 그는 그저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하며 이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그는 또한 칸나기 가문이 곧 범인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 살인 사건의 배후에 있는 그는 더 이상 이 가문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도울 생각이 없었다. 그들이 자신을 버린 것이지 자신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고. 렌이 눈물을 보이자 카즈마는 마음이 약해져 내일 렌을 집에 데려다 주기로 결심했다. 그때 마침 도착한 아야노는 카즈마가 렌을 데리고 건물을 나서는 것을 보았고 그 즉시 건물이 그녀가 있는 곳으로 무너져 내렸다. 내일 렌을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게 했다. 그때 아야노는 카즈마가 머무는 호텔로 향하고 있었다. 카즈마가 동생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를 느꼈다. 그에게 접근하는 순간 무언가 더 알아차렸다. 그가 사라지자 카즈마는 뒤를 쫓았다. 아야노는 스스로 잔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 믿고 내버려 두었다. 그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돌을 녹여 탈출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해치려고 이 모든 일을 벌였다고 생각했다. 렌을 데리고 뛰어내린 직후였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5명이 뜨거운 불의 공격으로 그를 맞이했다. 당주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그는 날려버렸다고 대답했다. 당주는 렌이 납치되었고 납치범이 가문을 노리는 자와 관련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당주는 카즈마에게 기록을 보여주었고 그는 이전에 싸웠던 자를 찾아냈다. 그는 가문은 상관없지만 렌만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여러 번 공격했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는 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가려던 참에 그 녀석에게 가로막혔다. 그에게 접근하는 순간 그는 무언가 더 알아차렸다. 그가 사라지자 카즈마는 뒤를 쫓았다. 아야노는 스스로 잔해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 믿고 내버려 두었다. 그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돌을 녹여 탈출했다. 그녀는 돌을 녹여 탈출하며 그가 자신을 해치려고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했다. 그 후 카즈마는 칸나기 가문으로 돌아갔다. 그는 부모에게 의절당한 후 이곳에 다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후 이곳에 다시 돌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5명이 뜨거운 불의 공격으로 그를 맞이했다. 물론 카즈마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시원한 바람을 맛보게 해주었다.
그들은 따뜻한 불꽃 공격으로 그를 맞이했지만 카즈마는 당연히 거절하고 그들이 사라질 정도로 시원한 바람을 되돌려 주었다. 그들이 사라질 정도로 시원한 바람이었다. 족장이 나와 그를 맞이하며 그의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묻자 그는 자신이 날려버렸다고 답했다. 렌이 납치되었고 납치범이 이 가문을 노리던 자와 관련 있다는 소식을 들은 족장은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그는 익숙한 풍경을 둘러보았고 그때 아야노도 돌아왔다. 족장은 카즈마에게 장부를 보여주었고 그는 이전에 싸웠던 자를 찾아냈다. 아야노는 카즈마와 싸우려 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막아서며 왜 그녀를 처리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가 지목한 자가 후우가 가문의 일원이었기에 후우가 가문에 의해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오늘 아침 그들을 찾아갔을 때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아야노가 믿지 않자 그는 왜 그녀를 처리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첫 만남에서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챌 만큼 강했다. 봉인의 불꽃에 닿아도 타지 않을 것이다. 악마가 풀려나면 후우가 일족은 그 힘을 얻고 렌은 분명 목숨을 잃을 것이다. 칸나기 가문처럼 힘을 중시하는 가문에게 도구 취급당하고 무시당하는 기분. 그는 몇 년도 견디지 못했는데 하물며 300년 동안 견뎌온 후우가 일족은 오죽하겠는가. 후우가 가문이 왜 렌을 납치했는지 묻자 그는 300년 전 후우가 가문은 위험한 범죄자 집단이었지만 그들이 숭배하던 악마에게 패배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봉인을 찾아내 렌을 제물로 삼아 그 악마를 해방시킬 계획이다. 그 봉인을 찾아냈기에 그들은 렌을 제물로 악마를 해방시키려 한다. 렌은 칸나기 가문의 순수한 혈통이라 봉인의 불꽃에 닿아도 타지 않기 때문이다. 칸나기 가문의 혈통이기에 불꽃에 닿아도 타지 않는다. 악마가 풀려나면 후우가 일족 전체가 그 힘을 얻게 되고 렌은 그 악마의 힘을 얻게 되고 렌은 분명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문도 몰락할 것이다. 아야노는 그들의 가문 때문에 분노했다. 늘 후우가 가문을 존중하고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었지만 카즈마는 누구보다 후우가 가문의 심정을 잘 이해했다. 칸나기 가문처럼 힘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가문에게 도구 취급당하고 무시당하는 기분. 그는 그것을 견뎠다. 몇 년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하물며 300년 동안이나 그것을 견뎌온 후우가 일족은 오죽하겠는가. 카즈마는 이것이 바로 이 가문이 받아야 할 업보라고 생각했다. 족장은 이 점을 우려하여 후우가 가문에 대한 대우를 바꾸려 노력했다. 가문 내 구성원들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그는 이 가문을 돕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주된 이유는 렌 때문이었고 당연히 보수도 받을 생각이었다. 이제 이 가문은 그저 고객일 뿐이니까 그는 아야노를 데려갈 것이다. 그의 바람은 이전의 악령의 신자에게 통하지 않았으니 그녀의 불꽃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때 후우가 가문은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보고 봉인 해제 의식을 준비했다. 그들은 누군가 방해하러 오는 것을 감지했다. 카즈마와 동행하는 아야노는 카즈마가 자신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또한 그의 주된 목적이 그녀의 아버지를 구하는 것임에도 돈을 요구했다. 카즈마가 돈을 받는 이유는 칸나기 가문과 관련 없다면서 렌을 구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트집 잡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카즈마는 아야노가 매우 성급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물론 분노는 그녀의 불꽃을 더 강하게 만들지만 그는 그녀가 진정하는 법도 배우길 원했다. 불꽃이 통제불능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갑자기 그는 살기를 느끼고 아야노를 차에서 끌어냈다. 그 후 차는 두 동강 났고 그는 다시 한번 악령의 신 후우가 일족과 마주쳤다. 그는 렌을 되찾고 아무도 제물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카즈마는 아야노가 그 악령 신자와 맞서도록 했다. 그녀가 혼자서도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자 카즈마는 그를 그녀에게 맡기고 먼저 달려갔다. 후우가 일족은 그때 봉인을 풀기 위한 희생의식을 시작했다. 악마의 힘이 새어나오자마자 카즈마가 나타나 방해하고 렌을 구했다. 그는 렌의 정신을 차리게 했고 후우가 일족은 그를 책망했다. 너도 우리처럼 칸나기 가문에게 짓밟렸으면서 왜 그들을 돕는 거지? 물론 그는 후우가 가문에게 공감했지만 안타깝게도 칸나기 가문에게서 의뢰를 받았고 동생도 구하러 온 것이었다. 격분한 후우가 일족은 일제히 그를 공격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악령의 신자가 돌아왔고 새어나온 악마의 힘이 봉인 밖으로 나와 그에게 스며들어 그의 몸을 완전히 악마로 변모시켰다.
그는 이어서 봉인마저 파괴했다. 그리고 후우가 일족 전체를 날려버렸다. 그 악마는 칸나기 가문으로 날아갔고 카즈마는 악마가 완전히 미쳐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칸나기 가문이 업보를 받길 바랐지만 그러면 보수를 잃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렌을 데리고 떠나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야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패배했고 악마의 기운이 점점 그녀의 몸을 잠식하고 있었다. 카즈마는 치료약이 있었지만 아까워서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자 렌은 화를 내며 약을 빼앗으려 했다. 카즈마는 동생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와중에 키스를 슬쩍 훔쳤다. 아야노에게 약을 먹이는 동안이었다. 그녀는 깨어나 그가 한 짓에 분노했지만 렌이 약을 먹여준 것이라고 말해주자 화를 가라앉히고 카즈마에게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에 대해 추가 보수를 받겠다고 했다. 그는 아야노가 너무 약하다고 비꼬았다. 보검을 손에 쥐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그녀가 화를 내며 그를 배려하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렌을 안은 채 날아갔다. 카즈마는 악마의 길을 막는 공격을 날리고 아야노가 싸우게 했다. 그녀가 악마를 상대하기 힘들어하자 카즈마는 평소처럼 싸우라고 말했다. 자신은 악마의 발을 묶어두겠다고 했다. 그는 바람의 정령에게 연락해 힘을 빌리려고 아야노에게 시간을 벌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야노는 곧 악마에게 쓰러져 자신의 나약함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러나 카즈마의 조롱을 떠올리자 분한 마음에 다시 일어나 반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때 카즈마가 술법을 마치고 아야노를 부축했다. 그는 정령의 힘을 사용하는 계약자의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바람으로 악마를 묶고 아야노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게 했다. 렌이 돌아와 보니 옷이 군데군데 찢어진 아야노가 카즈마 위에 올라타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렌이 그에게 매달렸다. 미사오라는 소녀가 카즈마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무엇으로든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사오는 카즈마가 오빠의 복수를 도와줬으니 아야노가 그를 탓하지 않길 바랐지만 그녀는 분한 마음에 스스로 일어나 반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주변 일대를 불태워 악마를 공격했지만 그 정도로는 그것을 물리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때 카즈마가 술법을 마치고 아야노를 부축했다. 그는 계약자의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령의 힘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바람으로 악마를 단단히 묶고 아야노가 돌진하게 했다. 마지막 일격을 날리도록. 그 후 그도 기진맥진하여 쓰러졌다. 그녀는 카즈마가 그 악마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부터 말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더 강해지고 그의 힘 앞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일부러 그녀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 후 렌이 돌아와 보니 옷이 찢어진 아야노가 카즈마 위에 올라타 있었다. 다음 날 카즈마는 아버지를 찾아갔고 그는 카즈마가 떠날 때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카즈마가 약하다고 말했던 자신이 틀렸기 때문이다. 도착하자마자 렌이 그에게 매달렸다. 미사오라는 소녀가 나타나 카즈마에게 감사하며 무엇이든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사오는 카즈마가 오빠의 복수를 도왔으니 아야노가 그를 탓하지 않길 바랐지만 미사오는 심리적 충격으로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혔다. 카즈마는 그것이 수백 명의 영혼에게서 나온 원한의 기운이며 그 원한을 흡수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는 그 점액질 덩어리에서 용을 소환할 수 있게 되자 의기양양했다. 그는 용을 공격하면 미사오도 똑같이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카즈마는 아야노에게 특수한 불로 용의 껍질만 태우라고 했다. 미사오 오빠의 죽음에 자신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가 죽은 것은 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너한테 당했고 그 악령 들린 놈 때문에 철골 더미가 몸 위로 떨어졌지. 그리고 너도 미사오가 손에 그걸 들고 있을 때 같이 있을 생각은 없었잖아. 그녀는 오빠의 복수를 하려고 칼을 꺼내 너에게 덤벼들었어. 하지만 넌 바람의 방어로 멀쩡했지. 종주님은 미사오의 아버지에게 그녀를 잘 타일러달라고 했지만 카즈마가 문제 삼지 않아서 근신 처분만 받게 됐어. 그 후 넌 돌아갔고 다음날 아야노는 카즈마 생각에 계속 짜증을 냈는데 친구는 그녀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는 전혀 아니라고 했지. 바로 그때 카즈마가 어떤 여자와 함께 나오는 걸 봤어. 호텔과 모텔이 가득한 골목에서. 하지만 카즈마의 행동에 대해 잔소리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친구는 아야노가 카즈마에게 마음이 있다고 더욱 확신했지.
그 후 아야노는 카즈마를 미행하려고 찾아 나섰지만 혼자서는 못 찾아서 렌을 불러 같이 찾았어. 둘은 계속 찾다가 렌이 저 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너를 발견했어. 둘이 구석에 숨어서 지켜보자 미사오가 카즈마를 만나러 왔지. 네가 미사오를 데리고 가자 둘은 미행할 수밖에 없었어. 물론 카즈마는 둘의 미행을 금방 눈치채고 일부러 그 러브호텔 골목으로 들어가 미사오를 한 모텔로 데려갔어. 아야노는 보면 볼수록 더 화가 났지. 그녀가 쳐들어갔을 때 미사오는 카즈마를 암살할 기회를 노리기 위해 따라왔다는 본색을 드러냈어. 하지만 아야노는 미사오에게 총 따위로는 카즈마를 어쩔 수 없다고 알려줬지. 너도 그 후 뒤로 돌아가 미사오의 경호원들을 전부 날려버렸어. 막았지. 자신은 이제 이 가문과 상관없으니 자기에게 일어난 일도 가문과 상관없다고. 미사오가 정말 오빠의 복수를 하고 싶다면 그녀의 오빠처럼 약해지지 말고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어. 그녀는 그 후 불의 능력을 쓰는 손으로 계속 너를 때렸어. 넌 그녀가 지칠 때까지 맞아줬지. 카즈마에게 상처 하나 입히지 못하자 무력감에 빠져 고통스럽게 주저앉았어. 그녀는 카즈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지. 그래서 넌 원하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고 혼자 돌아갔어. 아야노와 렌은 기차로 돌아갔지. 그때 미사오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어떤 자가 나타나 힘을 원하냐고 물었어. 그 후 퇴근길에 터널을 지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괴한 점액 덩어리에게 쫓기다 붙잡혔어. 이 점액 덩어리들은 미사오와 그녀에게 힘을 준 자가 만든 것이었지. 며칠 후 아야노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서 호텔로 카즈마를 찾아가야 했어. 그녀는 너에게 최근 연이어 시신이 바싹 마르는 사건에 대해 말했어. 이제 칸나기 가문은 정보 수집을 하던 후우가 가문이 없어서 바람의 능력에 의지의 정보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 아야노는 이번 일에서 너를 돕게 됐지. 그녀는 카즈마가 지난번에 미사오에게 두고 온 재킷을 다시 입고 있는 걸 봤어. 그녀는 카즈마가 왜 그렇게 미사오를 신경 쓰는지 이해하지 못했지. 그 후 넌 아야노에게 도움이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어. 너 같은 짐 덩어리를 데리고 다니기 싫다면서. 그녀는 짐 취급을 받자 화가 나서 돌아갔지. 카즈마는 일부러 그녀를 화나게 해서 에너지를 누출시켜 미끼로 쓰려고 그렇게 말한 거였어. 그날 오후 아야노와 친구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길을 잃었어. 아야노는 불길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지. 카즈마는 아야노를 미끼로 쓴 것이 효과가 있자 재빨리 날아내려왔어. 그 후 그는 결계를 뚫고 들어가 아야노를 지원했어. 그는 그녀에게 앞을 맡으라고 하고 자신은 뒤를 맡았지. 하지만 그녀가 막 공격하려 하자 이 점액 덩어리들은 그녀의 공격에 맞지 않았어. 아야노가 점액에 불을 쏘자 그것이 소멸했고 그녀를 묶고 있던 결계도 사라졌어. 카즈마는 그녀가 정말 훌륭한 미끼라고 했고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녀의 불평을 듣기 싫어 먼저 가버렸어. 아야노는 화를 내며 뒤쫓았지. 그때 카즈마는 자신이 쫓던 대상을 찾았는데 그건 다름 아닌 미사오였어.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어떤 힘에 손을 댔는지 아냐고 물었고 그녀는 잘 안다며 너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 이제 더 많은 사람의 생기를 흡수해서 너를 죽일 힘만 얻으면 된다고 했지. 그 후 아야노가 다가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지만 미사오가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 미사오는 지금 카즈마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스스로 물러났어. 아야노가 막으려 했지만 실패하고는 미사오를 놓아준 카즈마를 탓했지. 미사오를 잡을 힘이 있으면서 왜 안 잡았냐고. 그리고 너 때문에 이제 칸나기 가문이 회의를 열어 미사오를 처벌할 거라고. 넌 그녀에게 잘난 체하지 말라고 했어.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으면 강해지라고. 그러면 의견을 들어주겠다고. 그 후 넌 떠났고 미사오를 도운 자는 그녀에게 희생자들의 원념에서 힘을 흡수하라고 강요했어. 칸나기 가문은 미사오와 그녀를 도운 자를 처리하기로 결정했어. 미사오의 아버지는 종주에게 카즈마를 이 일에서 빼달라고 했지. 하지만 넌 거절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아야노는 카즈마를 막기 위해 참가하겠다고 자원했지. 그 후 칸나기 가문은 경찰의 지원을 받아 미사오의 은신처를 금방 찾아냈어. 아야노가 금발 여자가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경찰 소속이라고 했지. 이름은 키라. 칸나기 가문과 관계를 맺고 싶어 했어. 아야노는 그녀가 저번에 카즈마와 함께 다닌 것에 대해 물었어.
키라는 카즈마를 공적으로 만나든 사적으로 만나든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 그때 칸나기 가문 사람들은 미사오의 은신처에 접근했어.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밖으로 나와서 살고 싶으면 돌아가라고 했지. 카즈마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이길 수 없다고. 그녀는 오직 카즈마에게만 신경 썼고 그 말을 들은 아야노는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달려나갔어. 그녀는 길에서 카즈마를 만나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지. 넌 공격을 막고 그녀를 받아 땅으로 내려놓은 후 다시 갈 길을 갔어. 하지만 그녀는 널 보내지 않고 렌을 데려와서 널 막았어. 저쪽 사람들이 미사오를 처리할 때까지 못 가게 하겠다고. 하지만 카즈마는 미사오가 그들을 처리하는 걸 막으러 온 거였고 이미 늦었어. 카즈마 일행이 도착했을 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었지. 미사오는 그들을 가족으로 보지 않았어. 유일한 가족은 오빠뿐이었고 카즈마가 그걸 빼앗아갔다고. 그녀는 카즈마에게 마기 구체를 쏘았지만 네게 막혔어. 그는 미사오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녀가 가장 갈망하는 것을 이용해 속이고 심리적으로 조종했을 뿐이지. 미사오는 어리석게 따라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과 가족을 살해했어. 미사오는 충격으로 기절했고 렌과 아야노가 구하려 했지만 벽에 막혔어. 카즈마는 그게 미사오가 흡수한 수백 영혼의 원념이라고 했어. 이제 그 녀석이 그 원념을 모두 흡수해 더 강해져서 카즈마를 죽일 거라고. 그는 별들의 이름으로 그걸 한다고 했지. 바로 그 말 덕분에 카즈마는 그가 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자의 부하라는 걸 알아챘어. 그 녀석은 이제 그 점액 덩어리에서 용을 소환할 수 있게 되자 의기양양했어. 용을 공격하면 미사오도 똑같이 될 거라고 협박까지 했지. 카즈마는 절망감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미사오를 구해야만 했어. 벽에 막힌 카즈마는 그게 수백 영혼의 원념이라고. 그게 수백 영혼의 원념이라는 걸 알았어. 아야노는 삐친 척했지만 카즈마는 누구도 죽게 하고 싶지 않았어. 가능한 한 모두를 구하고 싶었지. 그 원념을 전부 흡수해서 더 강해질 거야. 그래서 렌과 함께 카즈마가 회복할 시간을 벌기로 했어. 그는 동의하고 둘에게 딱 5분만 벌어달라고 했지. 별들의 이름으로 그걸 한다. 바로 그 말 덕분에 그는 카즈마를 보고 네가 신의 계약자라는 걸 믿지 못했어. 그 후 미사오도 구출되었고 그녀는 그의 스승과 재회하게 해주지. 그 녀석은 여전히 의기양양했지. 이제 그 점액 덩어리에서 용을 소환할 수 있었으니까. 그는 네가 용을 공격하면이라고 협박했어. 용을 공격하면 미사오도 똑같이 당할 거라고. 카즈마는 아야노에게 특수한 불을 써서 용의 껍데기만 태우고, 하지만 아야노는 아직 그 힘을 깨우치지 못해서 카즈마는 절망감을 느꼈어. 그래도 그는 미사오를 구해야만 했어. 아야노가 질투심이 났는지 생각 없이 돌진했다가 잡힐 뻔하자 카즈마가 돕기 전에 렌이 촉수들을 날려버려 도와줬지. 따라붙는 촉수들을 날려 도와줬어. 카즈마는 무사히 피했고 아야노는 삐친 척했지. 하지만 자신을 구하다 카즈마가 다친 걸 보고 렌과 함께 카즈마가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기로 했어. 그는 동의하고 둘에게 딱 5분만 벌어달라고 했어. 그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 전투를 계속하겠지만 그는 카즈마를 보고 네가 신의 계약자라는 걸 믿지 못했어. 그 후 미사오도 구출되었고 그녀는 아즈미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 아야노도 조금 기뻐했지. 그는 동의하고 둘에게 딱 5분, 둘은 시간을 충분히 벌었어. 카즈마가 바람의 정령왕에게서 힘을 빌릴 시간을. 그는 아야노에게 힘을 불어넣었지. 아야노의 불꽃을 푸른 화염으로 바꿔 용의 껍데기와 그 녀석까지 태워버렸어. 그리고 카즈마도 종주의 위용을 갖추고 나타났지. 아버님은 네가 신의 대리인이라는 걸 믿으면서도 오늘 밤 너희가 젊은 날에 실수를 저질러 더는 실망시키지 않길 바라셨어.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 때문에 죽었지만 카즈마는 그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며 속죄할 유일한 방법은 살아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어. 첫 번째 잘못은 너한테 한 건이 몸으로 갚아도 된다고 했지. 아야노는 격분해서 카즈마를 산채로 태워버리겠다고 했어. 그리고 얼마 후 미사오는 절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 그녀는 카즈마와 산책하며 왜 카즈마가 자신을 구해줬는지 물었지. 그러자 카즈마는 어릴 때 일족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바로 그녀가 나서서 자신을 지켜줬다고 말했어. 두 사람은 신사로 돌아왔고 카즈마는 그녀가 아직 빚을 갚지 않았으니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어. 며칠 후 아야노는 임무를 받았는데
최근 아야노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교장 선생님이 조사를 의뢰했다는 거야. 아야노의 아버지로서 그는 아야노가 이 일에 적합하다고 믿었지. 그는 경호원도 한 명 붙여줬는데 그게 바로 카즈마였어. 그녀는 카즈마가 따라가는 걸 반대했고 아버지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줬지. 카즈마 아니면 경찰, 구체적으로는 키라에게 부탁하겠다는 거였어. 아야노는 키라가 끼면 둘의 애정 행각을 봐야 할까봐 어쩔 수 없이 카즈마를 받아들였지. 그날 밤 두 사람은 학교에 갔어. 아야노가 왜 이런 임무를 맡았냐고 묻자 카즈마는 보수가 높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지. 둘은 학교에 들어갔고 아야노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어. 카즈마는 경호원일 뿐이라 사건은 그녀가 직접 해결해야 했지. 소리가 들리자 아야노가 화염구를 날리려 했는데 카즈마가 발을 걸어 막았어. 소리를 낸 건 바로 아야노의 친구 2명이었거든. 이 두 친구는 학교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서 여기에 귀신이 있다는 것도 이상할 게 없었지. 아야노는 둘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그들이 고집을 부려 결국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 복도를 걷던 중 금발 친구가 학교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6대 괴담이 있다고 말했어. 가장 주목할 만한 건 학교 뒤 벚나무가 몇 년째 꽃을 피우지 않는다는 거였지. 갑자기 카즈마가 무언가 느끼고 바람을 날렸는데 그 바람이 바로 영혼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어. 그 후 카즈마는 따라잡지 못했고 추적 능력으로도 찾지 못했지. 하지만 그건 카즈마가 꾸며낸 핑계였고 그는 아야노를 놀려 얼굴을 붉히게 만들려고 했어. 그러면서 영혼이 뒤에 있다고 경고했지. 아야노는 깜짝 놀랐고 그 영혼에게 머리를 맞고 기절했어. 그녀는 금방 정신을 차렸고 영혼은 후회하기 싫으면 여기서 멀리 떨어지라고 말했어. 영혼이 다시 사라지자 아야노는 카즈마가 영혼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바로 말하라고 했지. 영혼이 다시 사라지자 아야노는 카즈마에게 말하라고 재촉했어. 그들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영혼의 방해는 거세졌지. 카즈마가 추적하는 동안 렌은 아야노의 아버지에게 두 사람이 어디 갔는지 물었고 학교에 있다는 답을 들었어. 렌은 두 사람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길 바랐는데 만날 때마다 으르렁거렸기 때문이야. 다시 아야노 쪽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영혼의 방해는 심해졌어. 영혼은 바람을 불어 그들을 밀어냈고 아야노가 쫓아가자 얼굴에 걸레를 맞았어. 화난 아야노를 달래기 위해 카즈마는 일이 끝나면 밥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지. 아야노 일행은 계속해서 재앙을 당했지만 카즈마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세 소녀는 방금 물에 젖어 몸을 녹여야 했어. 카즈마는 바람이 모두 뒤뜰에서 불어온다는 것을 감지하고 일행 모두 그곳으로 가봤어. 아야노는 또 양동이를 머리에 뒤집어 쓰게 되자 화가 나서 계속 불을 뿜어댔지. 카즈마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야노는 너무 놀림을 당해 울음을 터뜨렸어. 카즈마가 그 영혼을 붙잡았고 그제야 그들은 그 정체가 영혼이 아닌 작은 요정이라는 걸 알게 됐지. 모두들 이 요정과 아야노의 유치한 성격이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아야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카즈마는 밥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어. 일이 끝나자 그는 요정에게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물었지. 그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리는 중이라고 했어. 바로 이 벚나무가 다시 꽃을 피우게 돕는 거였지. 나무에 숨어있던 요정들은 함께 에너지원을 만들어 벚나무가 꽃을 피우도록 도왔어. 일이 끝나자 그들도 떠났지만 요정들이 떠나고 카즈마 일행이 돌아갈 때 그는 요정들이 방금 잃은 핑계로 댔을 뿐 사실은 인간을 화나게 해서 즐기려던 것뿐이라고 알려줬어. 아야노는 분해서 요정들이 돌아오면 전부 혼쭐을 내주겠다고 했지. 그 모습에 사람들은 아야노가 정말 유치하다며 웃었어. 한편 렌은 현재 꽤 순탄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교적이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지. 하지만 렌은 왜 자신이 강하지도 용감하지도 않은데 그런 인기를 얻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렌의 여자친구는 여자들이 좇는 이상적인 남성상은 카즈마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시각 카즈마와 아야노는 요괴를 퇴치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어. 날씨가 꽤 추워서 카즈마는 외투와 목도리를 해야 했지만 아야노는 불의 힘으로 몸을 덮일 수 있었지. 아야노는 카즈마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을 받는 게 불만이었어. 배가 고파진 아야노는 카즈마에게 밥을 사달라고 어차피 돈도 안 쓰지 않냐면서 졸랐지.
카즈마는 사촌 동생의 말에 따랐어. 한편 렌은 친구들과 놀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노랫소리를 들었어. 렌은 그 소리에 이끌려 놀이터로 갔고 한 소녀가 정글짐 위에서 노래하는 것을 봤지. 렌은 넋을 잃고 있다가 소녀가 부르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 소녀는 렌에게 자기와 함께 놀아줄 수 있는지 물었어. 렌은 동의했고 날씨가 꽤 춥자 소녀에게 자기 옷까지 벗어줬지. 한편 아야노는 카즈마가 밥을 사는 김에 비싼 음식만 주문하며 꾀를 부리고 있었어. 갑자기 카즈마는 저번에 봤던 요정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자리를 떴어. 아야노에게는 계속 먹고 있으라고 계산은 자기가 할 거라고 말했지. 그는 골목으로 내려가 저번에 그 요정과 다시 만났어. 그녀는 자신을 티아나라 소개하며 카즈마에게 요정 족장의 보물을 찾는 걸 도와달라고 했지. 늘 그렇듯 카즈마는 대가를 요구했지만 티아나는 원래 카즈마가 바람의 신과 계약했고 요정들은 바람의 영혼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탁하러 온 것이었어. 하지만 카즈마는 그건 상관없다며 계약을 맺은 거지 그 신을 위해 모든 걸 해줄 의무는 없으니 돈을 내면 하고 아니면 돌아가라고 했어. 티아나는 어쩔 수 없이 요정의 땅에서 금을 받게 해줬지만 그는 전체 금의 절반을 요구했지. 그 시각 렌과 그 소녀는 한동안 즐겁게 놀고 있었어. 렌은 그녀의 이름이 아즈미라는 걸 알게 됐지. 그런데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무리가 달려와 렌을 밀치고 아즈미를 제압했어. 렌은 아즈미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지만 그들은 총을 꺼내 그를 위협했지. 렌은 화술로 총을 망가뜨리고 자신이 칸나기 가문의 사람이라고 밝혔어. 하지만 그들은 칸나기 가문과 동맹관계인 가문 소속이었지. 만약 렌이 함부로 행동하면 두 가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 그럼에도 렌은 아즈미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했고 그들은 결국 물러나기로 했어. 아즈미는 렌이 칸나기 가문 사람이라는 걸 듣고 렌에게 한 가지 부탁을 더했어. 이때 가문 전체가 소식을 듣고 아야노에게 보고했지. 아버지는 렌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상대 가문에서 렌이 사람을 훔쳤으니 죽이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야. 카즈마는 티아나와 함께 보물을 찾고 있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어. 카즈마는 보물이 바로 자신들을 쫓는 가문에게 도둑맞았다는 걸 금방 알아챘어.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면 그들을 가차없이 죽일 생각이었지. 카즈마와 티아나는 재빨리 보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지만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없었어. 티아나는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물을 잃어버려 곤란해하는 걸 봤지.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카즈마는 쿠레하라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 그들은 무언가 계획하고 있었고 아즈미를 당장 여기로 데려와야 한다고 요구했지. 이 가문이 후지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30년마다 그들은 화산 폭발을 막아야 했어. 설명하던 중 누군가 카즈마를 잡아 아래로 끌어내렸지. 카즈마는 멋지게 착지해서 쿠레하의 공격을 막아냈어. 그는 티아나를 핑계로 더는 보물을 찾지 않고 그들이 직접 찾게 내버려 둔 다음 그때 빼앗을 생각이었어. 한편 렌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싶다는 아즈미를 데리고 기차역으로 갔어. 두 사람은 기차에 올랐고 카즈마와 티아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지. 티아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카즈마도 말을 걸어주지 않자 지루해하기 시작했어. 다시 렌 쪽으로 젊은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바다에 가까워지고 있었어. 아즈미는 자신이 속한 곳이 가문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 렌은 자신과 가문이 그녀를 지켜줄 수 있다고 말했어. 그녀는 자신이 가문의 일원이며 동시에 재물이 될 것이라고 렌에게 말했어. 카즈마는 수백 년 전 후지산이 폭발하면서 괴물이 태어났다고 설명했어. 이 괴물은 폭발을 더 격렬하게 만들기에 그 가문은 대지의 신과 계약해 괴물을 봉인했지. 하지만 그 힘이 봉인을 넘어설 정도라 30년마다 봉인을 강화해야 했어. 의식을 치를 때마다 한 사람이 희생되어야 했지. 카즈마는 이 재물 의식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어. 괴물이 태어났는데 이 괴물은 폭발을 더 격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가문은 대지의 신과 계약하여 렌은 통나무 위에 서서 방법을 생각했고 용암석을 가열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덕분에 렌은 용암까지 조종할 수 있었죠. 모래는 용암을 막을 만큼 단단하지 않았기에 렌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봉인을 넘어서기에 30년마다 한 번씩 다시 봉인해야 했습니다. 강화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의식을 치를 때마다 한 명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카즈마는 이 재물의식이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렌에게로 그는 아즈미가 재물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이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요. 그리고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바다를 유일한 기억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요. 그 말을 들었지만 렌은 아즈미를 구하고 그녀가 희생되지 않을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바다에 갔습니다. 아즈미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렌은 낮에는 더 아름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작은 태양을 만들어 아즈미에게 어느 정도 흉내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소중한 기억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감동했습니다. 마침 그때 아즈미의 언니와 그녀의 경호원이 아즈미를 데리러 왔습니다. 렌은 어쩔 수 없이 아즈미를 넘겨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쪽으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폭행을 당했고 렌은 참지 못하고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모래땅 위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토술이 완전히 더 유리했습니다. 렌은 통나무 위에 서서 방법을 생각했고 그는 용암석을 가열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덕분에 렌은 용암까지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모래는 용암을 막을 만큼 단단하지 않았기에 렌이 승리했지만 그 경호원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문의 장녀가 렌에게 사실 아즈미는 자신의 복제품일 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즈미는 그녀를 대신해 재물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즈미는 한 달밖에 더 살 수 없었습니다. 렌은 진실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야노가 이제 막 도착해서 렌에게 달려갔습니다. 원하던 것을 되찾았으니 더는 칸나기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요. 카즈마는 잠이 들었다가 그들이 돌아오자 깜짝 놀랐겠습니다. 그는 보물이 아즈미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의식이 있기 전에 보물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망하는지 보기 위해서요. 그날 밤 경호원은 아가씨가 방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다음날 아침 쿠레아를 추궁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의식 장소로 데려갔고 그의 아가씨는 힘을 아즈미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정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가씨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부추겼지만 의식이 망쳐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쿠레아는 카즈마가 의식을 방해하는 것을 막도록 경호원에게 자원하여 힘을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야노는 아버지를 찾아갔고 그는 그녀에게 다른 가문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야노도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았기에 그들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쿠레아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토상에 봉인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봉인 의식을 할 생각이 없었고 힘을 자신을 위해 흡수하여 가문 전체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한편 렌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아야노가 와서 그를 격려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그녀는 렌을 물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저 원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뿐이라고요. 렌은 아즈미를 다시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지만 그것은 그녀를 끝까지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야노와 렌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폭력을 쓸 생각이 없었지만 적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돌인간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렌은 돌인간을 지나가려다 금방 붙잡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이전의 그 경호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야노가 렌을 구하려 했지만 그녀의 불과 검은 그 두꺼운 돌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렌은 그 경호원에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을 받는 사람도 매우 슬플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렌이 으스러지기 직전 카즈마가 와서 그를 구했습니다. 카즈마는 경호원이 아직 죽지 않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두 사람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카즈마는 보호받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진리에 질려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일을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가씨를 회상한 후 경호원은 다시 일어설 동력을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동력을 얻고 계속 싸웠습니다. 렌이 나서서 싸웠고 그는 가문의 비기를 터득했습니다. 렌은 외부의 돌 부분을 태워버리면서도
내부의 경호원 육체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렌은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진짜 적을요. 말이 끝나자마자 카즈마도 들어왔고 그는 또다시 아야노를 미끼로 적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바로 그때 쿠레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카즈마는 그녀가 힘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즈마는 그대로 했고 사람을 구했지만 동굴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아즈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그는 서둘러 아야노의 위치를 찾았고 도중에 우연히 이 가문의 당주를 만났습니다. 수정 기둥이 있는 곳으로 바로 안내받았죠. 카즈마는 아야노와 다시 합류했고 쿠레아에게 그만 위선 떨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요마의 힘을 빼앗고 싶을 뿐이니까요. 불꽃으로 모두에게 해피엔딩을 가져다줄. 하지만 카즈마는 경호원이 요마에게서 힘을 받았을 때 돌 인간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도망쳤습니다. 그는 아즈미가 믿어주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조종해 이 의식을 행하게 했고 그 기회를 틈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렌은 여전히 그녀에게 더 많은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카즈마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또 아야노를 미끼로 적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는 렌이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기를 바랐고 렌은 준비가 되었기에 두 사람은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요마를 죽이는 것이죠. 가기 전에 렌은 카즈마에게 수정 안에 있는 언니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카즈마는 그대로 했고 사람을 구했지만 동굴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람을 사용해 모두를 지상으로 올렸습니다. 안전하게요. 그는 서둘러 아야노의 위치를 찾았고 도중에 우연히 이 가문의 당주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쿠레아를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서져 버렸죠. 카즈마는 아야노와 다시 합류했습니다. 그는 쿠레아에게 그만 위선 떨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요마의 힘을 빼앗고 싶을 뿐이었고 봉인의식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카즈마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경호원이 요마에게서 힘을 받았을 때 돌 인간으로 변했는데 쿠레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마가 그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힘의 일부를 주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조종해 이 의식을 행하게 했고 그 기회를 틈타 탈출하려 한 것입니다. 쿠레아는 자신의 삶이 오랫동안 지배당해 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쿠레아가 요마의 위치를 언급하자 카즈마는 아까 자신이 요마가 수정 기둥이 있는 곳 근처에 봉인되어 있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래에서 이곳으로 올라오기 위해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렇게 카즈마는 의도치 않게 요마를 예상보다 일찍 깨운 것이었습니다. 요마는 올라와서 쿠레아에게 주었던 힘을 회수했습니다. 카즈마 일행은 요마를 막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두 사람의 공격은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쿠레아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낭비된 삶을 되찾기 위해 미친 듯이 요마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고 결국 요마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카즈마에게는 단 하나의 방법만이 남았는데 바로 풍신에게서 힘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용 제한이 5분뿐이라 요마를 약화시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아즈미는 자신을 위해 애쓰는 렌을 보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요마를 약화시키기 위해 의식을 행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카즈마는 동생에게 아즈미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카즈마는 힘을 활성화하여 요마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아야노가 그 등껍질에 칼자국을 냈고 렌이 카즈마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요마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픽시에게서 훔친 보물이 아즈미가 12살만큼 성장하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아즈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한 달 만에요. 그래서 뭘 하든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아즈미 덕분에 모두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렌과 아즈미는 마지막 말을 나눴습니다. 아즈미는 렌에게 자신을 동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충분한 행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결정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언니도 나서서 아즈미에게 사과했고 그 덕에 그녀는 조금 더 기뻤습니다. 아즈미는 또한 먼지가 되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렌의 미소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아즈미에게서 무언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카즈마는 동생에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실컷 놀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렌은 아즈미에게 세상에 더 많은 멋진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카즈마는 렌이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단지 재물을 위해 존재했던 복제품을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카즈만의 삼형제는 놀이공원에 가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카즈마는 이전에 놀이공원에 갈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원에서 정신없이 훈련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른 몇몇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카즈마 일행은 이곳에 오자마자 악령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죠. 갑자기 렌이 친구 2명을 만났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라 렌에게 같이 놀자고 했고 카즈마는 렌을 친구들과 놀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커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렌이 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죠. 그 후 아야노가 카즈마에게 렌을 혼자 가게 둬도 괜찮냐고 묻자 그는 자신은 아야노가 같이 다닐 필요 없으니 그녀가 따로 다니고 싶다면 자기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원래 둘이 여기 온 건 조사를 위해서였고 별일 없으면 놀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종주가 이 기회에 아야노를 강하게 훈련시켜달라고 부탁했고 보수도 더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야노는 카즈마와 같이 다니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서 렌까지 데리고 온 거죠. 한편 렌은 여자친구와 앉아 있었고 그녀가 케이크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렌의 남자친구가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야노는 카즈마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줬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둘러본 후 두 사람은 악령은 한 마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즈마가 여자 화장실에서 청소부로 위장한 변태를 발견했죠. 그러자 아야노가 바로 달려들어 그놈을 박살냈고 그 뒤에서는 불량배 2명이 착한 여자를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아야노는 또 바로 달려가서 그 2놈을 반죽여놨습니다. 카즈마는 그 틈을 타서 증거를 확인하며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아야노가 너무 과격하게 다뤄서 카즈마는 전화를 걸어 키라에게 이 변태 3인조를 인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른 경찰이 맡으면 아야노도 끌려갈 게 뻔했거든요. 폭행죄로 경찰서에 가게 될 테니까요. 그때 근처 수풀에서 의문의 두 사람이 몰래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그 후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아야노와 카즈마와 함께 공원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야노가 뒤쫓으려 하자 갑자기 카즈마가 막아섰습니다. 그러더니 카즈마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대관람차의 캐빈 안으로 들어갔고 아야노도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아야노도 카즈마가 여기에 들어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관람차가 높이 올라가자 아주 아름다운 노을 풍경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야노의 즐거워하는 표정을 본 카즈마는 문득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공원의 모든 불이 켜졌습니다. 렌과 두 친구는 반짝이는 조명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해변에서의 그 밤을 떠올리게 하는 광경에 렌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여자친구가 다가와 렌의 손을 잡더니 렌에게 무슨 슬픈 일이 있는지 알고 있고 고민을 들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낭만적인 순간은 같이 온 남자친구 때문에 금방 깨졌고 그 소녀는 무척 화가 나서 그를 한 대 때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렌은 웃음을 터뜨리며 곁에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뻤습니다. 잠시 후 모두가 돌아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체를 드러냈는데 바로 아야노의 친구 2명이었습니다. 카즈마는 몰카범의 카메라 영상을 보고 이 둘을 알아챘던 거죠. 그래서 아까 아야노가 그들을 잡으려 할 때 막았던 겁니다. 게다가 그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이 종주가 꾸민 일이고 여기엔 악령 따위는 없다는 걸 짐작했죠. 카즈마는 렌에게 물어보고 이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종주는 그때도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오늘 밤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죠. 키라는 카즈마와 아야노를 만난 후 경찰서로 돌아가지 않고 카즈마의 아버지를 뵈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녀는 카즈마의 아버지 앞에서 꽤 수줍어하는 것 같았는데 이 태도를 보면 그의 새어머니가 되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며칠 후 아야노는 카즈마와 저녁 약속이 있었고 그날 하루 종일 몽상에 잠겨 웃으며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지난번과 달리 오늘 밤 아야노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아주 여성스럽고 세련된 모습이었고 카즈마도 평소에 촌스러운 모습이 아닌 멋진 재벌 2세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개방적인 아버지지만 카즈마와 아야노의 저녁 식사는 그의 바람대로 평화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군요. 카즈마는 이 레스토랑에서 요마의 흔적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우연히 말할 때는 개들이라는 아주 멍청한 이름의 강도단과 마주쳤습니다. 카즈마는 이 소녀가 아야노와 마찬가지로 정령수라고 불리는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모든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줬고 동시에 오늘 밤 두 사람이 젊은 날의 실수를 저지르기를 바랐습니다. 더는 실망하지 않게 말이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개방적인 아버지지만 카즈마와 아야노의 저녁 식사는 그의 바람대로 평화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식당에는 요마의 흔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할 때는 개들이라는 아주 멍청한 이름의 강도단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쓰려던 순간 갑자기 한 외국인 소녀가 나타나 불을 뿜는 용을 사용해 강도들을 날려버렸습니다. 카즈마는 이 소녀가 정령수라고 불리는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야노처럼 이 금발 소녀도 화염술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법을 시연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불의 정령으로 정령수를 만들어 싸우는 거죠. 그녀는 자신을 캐서린이라고 소개하며 유명한 화염술 가문인 맥도널드 가문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요. 아마 불로 닭도 튀기고 패스트푸드도 파나 봅니다. 이번에 일본에 온 목적은 칸나기 가문에게 화염술 가문의 칭호를 넘기라고 강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아야노는 평소처럼 목검을 손에 들고 있었죠. 카즈마는 캐서린에게 지금 아야노에게 도전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정령수에만 의존하는 전투 방식으로는 아야노가 불을 조종하는 능력으로 그녀의 정령수를 분리해야 하거든요. 싸움이 시작되자 캐서린은 그리스 신처럼 생긴 고급 정령수를 소환했고 아야노는 여전히 목검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기묘한 움직임에 익숙지 않아 아야노는 밀리고 있었죠. 잠시 동안이었지만 그 후 아야노의 힘으로 그녀는 재빨리 그 정령수를 두 동강 내고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불의 정령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정령수는 금방 몸을 재생했습니다. 한편 레스토랑에서 카즈마는 아까 발견했던 요마와 마주 보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쓰기도 전에 아야노가 무심코 휘두른 검에 맞아 죽고 말았죠. 그리고 카즈마의 조언에 따라 아야노는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카즈마는 아까 발견했던 요마와 마주 보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쓰기도 전에 아야노가 무심코 휘두른 검에 맞아 죽고 말았죠. 그래서 카즈마는 그저 명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개 달린 인간형 정령수를 데리고 다니는 금발 소녀라는 정보를 듣자 카즈마는 즉시 그게 누구인지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검을 거두고 마법을 사용해 정령수를 구성하는 불의 정령들을 흩어지게 하여 사라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건물 옥상이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래층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건물 전체가 폐허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황이 꽤 심각한 걸 본 카즈마는 재빨리 아야노에게 검으로 옥상을 파괴해서 아래층들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야노는 자신 없었지만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카즈마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그녀는 바로 그를 믿고 손을 썼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종주가 전화를 받으며 그 건물 재건 비용을 전부 칸나기 가문이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었죠. 며칠 후 키라가 카즈마를 찾아왔습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요마를 자주 퇴치하며 소란을 일으키는 화염술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죠. 도시에서요. 날개 달린 인간형 정령수를 데리고 다니는 금발 소녀라는 정보를 듣자 카즈마는 바로 그게 누구인지 짐작했습니다. 지난번 레스토랑에서 만났지만 캐서린은 카즈마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그를 약한 풍술사로만 여겼습니다. 캐서린이 말할수록 평정심을 잃는 것을 보고 키라는 재빨리 자리를 피하고 카즈마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공터에 도착한 후 카즈마는 간단히 바람을 몇 번 베었을 뿐인데 너무 빨라서 캐서린의 정령수는 재생할 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격의 차이라고 했죠. 카즈마는 캐서린에게 지금 아야노에게 도전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정령수에만 의존하는 전투 방식으로는
아야노가 지난번처럼 불을 조종하는 능력으로 그녀의 정령수를 분리해야 할 테니까요. 카즈마가 칸나기 가문의 아야노를 지키기 위해 고용되었다는 걸 알게 되자 캐서린은 카즈마에게 돈을 주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생각을 했다. 다음 날 카즈마가 세린의 코치를 맡고 있다고 말하며 아야노에게 도전장을 내밀자 그녀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캐서린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훈련 과정에서 캐서린은 카즈마의 강함과 잘생긴 외모에 완전히 정복당했다. 자네, 왜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카즈마는 후회했다. 그녀에게 정보를 공짜로 알려준 것을. 그 정보를 팔았다면 꽤 큰 돈이 되었을 텐데. 카즈마가 돈을 받고 일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야노의 목표 하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것을 캐서린은 카즈마에게 돈을 주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생각을 했다. 다음 날 카즈마가 세린의 코치를 맡고 있다고 말하며 아야노에게 도전장을 내밀자 그녀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카즈마는 아야노의 경호원 일을 하는 시간 외에는 자신의 제자를 위해 훈련을 시키고 설계했다. 아야노의 약점을 직접 겨냥한 훈련을 말이다. 동시에 훈련 과정에서 캐서린은 카즈마의 강인함과 잘생긴 외모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마침내 대결의 날이 왔다. 캐서린은 여전히 요술을 소환하며 싸움을 시작했고 지난번처럼 순식간에 아야노에게 분해되었다. 하지만 아야노가 상대가 발전이 없다며 비웃는 동안 그녀는 갑자기 하늘에 떠있는 6개의 작은 불덩어리에게 공격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캐서린이 카즈마의 지휘 아래 준비한 불씨라는 비밀병기였다. 불씨는 지속적인 공격이 가능하고 서로 멀리 떨어진 위치에 분포되어 있어 이 점이 상대의 전투 방식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다. 하나의 목표를 쓰러뜨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아야노의 방식 말이다. 하지만 보검의 계승자로서 아야노 역시 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금세 문제를 파악하고 현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어서 아야노는 재빨리 돌진해 불씨들을 날려버리고 마침내 손쉽게 캐서린을 베어 쓰러뜨렸다. 아야노의 모습을 지켜보던 카즈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번 패배 이후 캐서린은 아야노와 칸나기 가문의 강한 실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원래 계획대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카즈마 곁에 있고 싶어서 일본에 남겠다고 말했다. 얼마 후 가문의 당주는 중매를 포기하지 않고 아야노의 두 친구에게 온천 여행에 당첨된 척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아야노와 카즈마가 그를 따라갔다. 그는 온천 같은 곳이라면 두 사람이 분명히 기억에 남을 순간을 보내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문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그는 이 일을 카즈마의 아버지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사촌 동생도 카즈마 일행과 같은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망가질 것 같다고 느꼈다. 온천에서 렌과 3명의 소녀들이 스파의 멋진 서비스를 체험하는 동안 카즈마는 탕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옷을 벗고 들어간 순간 그는 캐서린도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외국인이라 캐서린은 혼육탕의 의미를 전혀 몰랐고 그래서 그냥 들어온 것이었다. 그걸 봤지만 카즈마는 매우 침착했다. 그는 그것이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한편 캐서린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듯했다. 카즈마의 아버지도 따뜻한 물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라 놀랍게도 키라가 곁에 있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두 부자는 마주치자마자 즉시 서로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러다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져 가구와 방이 엉망이 되었다. 소리를 듣고 근처에 있던 아야노와 렌이 보러 달려왔지만 감히 끼어들어 말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키라가 나타나 카즈마의 아버지에게 저녁 먹으러 가자고 말하자 두 사람은 싸움을 멈췄다. 그녀는 또한 카즈마의 아버지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세 사람에게 알렸고 렌과 아야노는 정말로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 식사 후 카즈마는 다시 목욕을 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목욕은 아버지와의 대결로 망쳤기 때문이다. 역시 부자는 닮았는지 카즈마의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두가 알겠지만 이번에는 진심으로 싸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후 카즈마가 아버지를 향해 손을 내미는 모습은 아야노를 매우 감동시켰고
그녀는 방금 전의 충돌이 단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싸움에 들어가자 결과적으로 카즈마는 여탕 쪽으로 날아갔다. 지지 않으려고 그도 달려들어 반격했고 아버지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하지만 카즈마가 아버지를 향해 손을 내미는 모습은 아야노를 매우 감동시켰고 그녀는 방금 전의 충돌이 단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 카즈마의 비열한 기습 공격을 목격한 아야노는 참을 수 없었다. 그러자 카즈마에게 옆으로 던져졌다. 이어서 그는 마시던 커피캔을 아야노에게 들고 있으라고 건네주고 몇 가지 기본 동작만으로 그 녀석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다. 너 왜 그래? 아야노가 따지자 이것은 그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고 갑자기 아들에게 주먹을 날려 벽에 처박히게 했고 아야노는 이 부자에게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둘 다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아야노의 학교에는 유즈미라는 뚱뚱한 남학생이 있었다. 그는 운동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곤 했다. 이 일이 발각되자 이 남학생은 아야노의 친구가 찬공의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다. 그리고 나서야 소녀들은 유즈미가 연습장 밖에서 몰래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리 탈의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남학생을 한바탕 때려주고 이 일을 학교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그 사이 아야노와 카즈마는 초록색 버섯머리를 한 청년이 보여주는 꽤 독특한 보디빌딩 쇼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무관심한 태도에 자존심이 상한 이 청년은 공격해왔지만 카즈마에게 옆으로 던져졌다. 이어서 그는 마시던 커피캔을 아야노에게 들고 있으라고 건네주고 몇 가지 기본 동작만으로 그 녀석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다. 카즈마가 커피캔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녀가 이미 다 마셔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그를 매우 화나게 했다. 그는 부자들은 남이 마시던 것을 마시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그건 그렇고 카즈마는 키라에게 전화해서 이 버섯머리를 데려가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최근 그녀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야노 학교의 테니스부 여학생 전원이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 게다가 이 일이 유즈미가 자신을 때린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어떤 저주 능력을 사용해서 말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야노와 그녀의 금발 친구는 파란 머리 친구를 매우 걱정했다. 유즈미가 가장 원한을 품은 사람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유즈미는 파란 머리 친구를 찾아와 테니스부 부원들을 저주하여 사고를 당하게 한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인정했다. 동시에 유즈미는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희생자는 그녀가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새소녀는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 유즈미를 유인해 모든 죄를 자백하게 한 후 파란머리 친구는 전기 충격기를 꺼내 그를 기절시키고 학교 사무실에서 키라에게 넘겼다. 그때 키라는 아야노와 그녀의 친구에게 최근 갑자기 비정상적인 마법 능력을 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유즈미나 이전의 버섯머리처럼 말이다. 아야노의 친구는 며칠 전 도쿄를 휩쓸 초능력 배틀에 대해 언급하는 이메일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편지에 특별한 기술과 레벨업을 위해 쓰러뜨려야 할 상대의 수가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떤 게임 광고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 이어서 키라는 카즈마도 참여할 것이니 이 사건을 도와달라고 두 소녀에게 부탁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카즈마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고 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경찰서의 신참 한 명을 만났다. 그는 키라의 지시로 카즈마를 따라다니며 배우게 되었지만 현재 그는 카즈마가 짝퉁 마법사들의 힘을 떠보기 위한 미끼로 사용되고 있었다. 카즈마가 나서서 그 녀석과 그의 개를 처리하자 신참은 경찰이 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겁에 질렸다. 바로 그때 카즈마는 문득 익숙한 모습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아 그 소녀를 쫓아갔다. 그는 방금 쓰러뜨린 짝퉁 마법사가 도망치도록 내버려뒀다. 렌과 눈치 없는 청년과 함께 길을 걷고 있을 때 렌의 친구는 갑자기 망상에 빠진 젊은 놈에게 붙잡혀 억지로 노래방에 가자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에게 손을 대려고까지 해서 렌은 여자를 때리는 것에 대해 그에게 진지하게 경고해야만 했다. 렌의 눈빛에 겁을 먹은 듯했지만 이 청년은 여전히 자신의 초능력자 형을 불러서 셋 다 혼내주겠다고 위협했다. 한판 붙자.
너만 오빠라고 부를 줄 아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 친한 친구 둘과 식사를 마친 후 아야노는 길을 걷고 있다가 캐서린이 낯선 소녀를 쫓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따라가 보았다. 캐서린 역시 키리의 특별팀 소속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야노는 그녀와 힘을 합쳐 그 여자 마법사를 빨리 잡아 조사하기로 했다. 다른 곳에서는 렌과 두 친구가 아까 그 녀석의 두목에게 가로막혔다. 그가 작은 불덩이를 만들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고 렌의 두 친구는 크게 놀랐지만 정작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분야의 최고수라는 사실은 몰랐다. 처음에는 렌도 이 청년이 평범한 화염술사라고 생각해서 그가 일반인을 공격하는 행동에 매우 분노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이 녀석의 몸에서 요마의 흔적을 발견하고 정화의 불꽃으로 그것을 태워버렸고 그로 인해 이 청년은 모든 힘을 잃게 되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렌의 두 친구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후 그들은 렌에게 달려가 렌이 방금 보여준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그 후 붙잡힌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한 웹사이트에서 힘을 얻었다고 자백했다. 그것은 영혼 계약을 맺기 위해 요마 소환 의식을 모방한 것이었다. 플레이어가 참가를 확인하면 데이터 형태로 변환된 요마를 다운로드하여 그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각 플레이어는 웹사이트에 단 한 번만 접속할 수 있었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대결을 벌일 수 있는 포럼이 만들어졌다. 웹사이트에 단 한 번만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포럼이 만들어진 것이다. 플레이어들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대결을 벌일 수 있도록. 두 플레이어가 대결하면 승자는 경험치를 얻고 그것을 축적하여 필요한 점수에 도달하면 자신의 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다. 필요한 점수에 도달하면 플레이어는 특별한 구역으로 들어가 누군가로부터 힘을 부여받으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이 두목 녀석도 위치는 모르고 두 개의 탑 사이에 있다는 것만 기억했다. 이곳에서 카즈마는 왜곡된 공간만을 감지할 수 있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 한 건물에. 그 말을 듣고 렌은 문득 아래쪽에서는 키라가 이 청년의 묘사를 듣고 비행기나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렌은 자신의 화염술을 사용해 탐색했고 두 탑 사이에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 공간의 주인에게 발각되어 렌은 그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 직후 모두 칸나기 가문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수집된 정보를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카즈마의 마음은 온통 아까 낮에 본 소녀에게 가 있었다. 그러다 무언가 깨달은 듯 카즈마는 자기가 아는 사람의 눈은 파란색이라고 불쑥 말했다. 아까 그 사람과는 다르다는 말에 방 안의 모두가 의아해하며 카즈마를 쳐다봤다. 그는 설명도 없이 갑자기 일어서서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것을 본 아야노가 바로 뒤쫓아가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았다. 렌의 친구에게서 렌이 사라졌다는 연락이었다. 모두들 서둘러 트윈타워 빌딩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카즈마는 왜곡된 공간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키라는 카즈마의 탐지 능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 또한 평범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 말에 카즈마는 가볍게 웃더니 위로 솟구쳐 올라 풍수를 사용해 손쉽게 결계를 열고 들어갔다. 아래에서는 키라가 즉시 부대에 연락해 민간인 대피와 방어선 구축을 지시하고 주변의 모든 언론을 통제했다. 민간인 대피와 방어선 구축, 그리고 주변의 모든 언론을 통제했다. 이 건물이 파괴될 경우를 대비해서였다. 파괴될 것을 그녀는 일단 연관되면. 안으로 들어간 카즈마는 두 왜곡된 공간 사이에 있는 혼돈의 영역에 갇혀 바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 키라와 아야노는 라피스라는 소녀와 마주쳤다. 건물 옥상에서 아야노는 몇 번 검을 맞댄 후 아야노는 라피스가 그 엄청나게 무거운 검을 마치 나무 막대기를 든 것처럼 가볍게 사용하는 것에 정말 놀랐다. 뿐만 아니라 그 검은 화염수를 흡수하는 능력까지 있어 아야노를 정말 힘들게 했다. 그 특별한 구역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그 후 키라는 갑자기 부적 4장을 꺼내들고 주문을 외워 공간의 문을 만들었다. 경찰 신분 외에도 다른 면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미친 생각들을 계속 짓거리는 동안 갑자기 스크린 영상 속에서 카즈마가 이쪽을 똑바로 쳐다보며
렌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한 줄기 바람이 이곳의 공간을 부수고 카즈마가 나타났다. 두 왜곡된 공간 사이에 있는 혼돈의 영역에 갇혀 바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 바로 키라와 아야노를 맞이한 것은 라피스라는 소녀였다. 키라와 아야노에게 돌아가라고 경고한 후 소용이 없자 라피스는 바로 몇 번 검을 맞댄 후 아야노는 라피스가 그 엄청나게 무거운 검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에 정말 놀랐다. 마치 나무 막대기를 든 것처럼. 뿐만 아니라 아야노는 라피스가 그 엄청나게 무거운 검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정말 놀랐다. 가볍게 마치 나무 막대기를 든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 검은 그는 이것이 단지 자신이 행한 실험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야노는 정말 고전하고 있었다. 한편 다른 방에서 렌은 이곳의 주인과 마주하고 그 목적에 대해 묻고 있었다. 동료들과 함께. 하지만 이번에 그들의 주된 목표는 그는 이것이 단지 이 장소에서 행하는 실험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가 여전히 아이디어를 짓거리는 동안, 미친 생각들을 떠벌리는 동안 갑자기 스크린 영상 속에서 카즈마가 이쪽을 똑바로 쳐다보며 렌에게 크게 소리치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야노를 정말 원했다고 한다. 그 후 한 줄기 바람이 이곳의 공간을 부수고 카즈마가 나타났다. 동료들과 함께였지만 주된 목표는 이번에도 그들의 목표는 그 실험이었다. 이 장소에 악몽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인 실험. 그가 여전히 미친 생각들을 짓거리는 동안, 미친 생각들을 떠벌리는 동안 갑자기 스크린 영상 속에서 카즈마가 이쪽을 똑바로 쳐다보며 렌에게 크게 소리치라고 말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 후 한 줄기 바람이 이곳의 공간을 부수고 카즈마가 나타났다. 렌의 곁에. 그 직후늘 그랬듯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이곳의 주인을 보자마자 카즈마는 바로 알아차렸다. 유미가 레벨업 조건을 충족하여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했다. 감히 자기 앞에 다시 나타나다니. 그 후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카즈마가 그의 스승을 죽인 사람인 것으로 보였다. 갑자기 그때 방 안에서 큰 폭발음이 울렸다. 그 직후 라피스는 이 방으로 날아왔다. 그가 갑자기 그때 방 안에서 소리가 울렸다. 큰 폭발음. 그 직후 라피스가 아까 길에서 본 아야노도 나타나 계속 공격했지만 츠이링을. 하지만 이제 카즈마는 라피스는 바로 카즈마가 만났던 츠이링이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이 그 스승에게 옛 연인과 정말 똑같이 생겼다. 마귀에게 길러질 때 그도 그곳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베르나르트는 몇 년 전 그가 스승을 제물로 삼아 츠이링의 것으로 이 새로운 라피스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말에 베르나르트는 분노하여 바로 공격했지만 죽은 후 남은 감정들을 합쳐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했다. 이것을 본 카즈마는 극도로 분노했다. 카즈마. 그리고 베르나르트와 함께 사라졌다. 그때 즉시 라피스에게 가로막혔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해 모두와 특히 아야노에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그때 갑자기 벽에 메시지가 나타났다. 유즈미는 끊임없이 모두를 탓하고 있었다. 모두와 특히 아야노의 친구에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더 커졌다. 그리하여 그 건물이 피로 쓰여진 메시지의 내용은 유미가 레벨업 조건을 충족하여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더 큰 힘을. 그렇게 그 건물이 파괴된 후에도 또 다른 특별 구역이 존재했다. 이번에는 심지어 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도 플레이어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렌은 이전에 카즈마가 현대 마법의 수장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두 아버지 모두 주로 서유럽에서 활동하는 마법사 길드의 수장들이며 현대 마법의 선두주자로 여겨진다. 한편 두 아버지는 믿기 어려워하며 그것이 단지 사칭범의 소행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키라가 나섰다. 두 사람이 의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녀가 알기로 서유럽 마법사 길드는 카즈마와 큰 원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현재의 라피스를 만드는 기반이 된 츠이링이라는 소녀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카즈마는 가문에서 추방된 후 더 강해지고 싶다는 일념으로 중국에 갔다. 하지만 작은 마을에서 츠이링을 만나 연인이 되어 함께 살게 된 후 카즈마는 완전히 힘에 대한 욕망은 물론
가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가장 큰 소망마저 버렸다. 그가 그때 원했던 것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후 버네이치 일당이 나타나 무력하게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카즈마는 방금 일어난 일로 카즈마는 잊고 싶었던 기억의 한 조각을 떠올려야만 했다. 이 괴로움은 그를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저지르게 할지도 모른다. 한편 아이노는 수린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에 잠긴 듯했고 동시에 아무런 소식도 받지 못해 매우 걱정했다. 카즈마에게서 말이다. 아이노 일행은 카즈마를 찾아 나섰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매우 불안해했다. 한편 밖에서는 경기장에서 플레이어들 간의 수많은 대결이 펼쳐지며 상황이 꽤 긴박했다. 이때 두 명의 플레이어는 레벨 2에 도달해 아래 관중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금발머리가 까마귀 한 마리를 소환해 안경 쓴 녀석이 시전할 수 있는 모든 마법을 무력화했고 그 후 또 거대한 짐승 2마리를 불러내자 상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밖의 관중들은 경기가 그렇게 싱겁게 끝나길 원치 않아 안경 쓴 녀석에게 싸우라고 강요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바로 그 순간 안경 쓴 녀석에게서 갑자기 송곳니 2개가 돋아났고 두 눈은 노란색으로 변했다. 그 후 그는 거대한 개를 쉽게 날려버리고 독수리도 가벼운 기술 몇 번으로 해치워버리자 금발머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듯 소환해야만 했다.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상대와 맞서려던 찰나 갑자기 카즈마가 나타나 두 사람 사이에 섰다. 버네이치의 위치를 물었지만 원하는 대답은 듣지 못했다. 그래서 카즈마는 금발머리의 소환수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다가갔다. 마법을 사용해 그의 기억을 강제로 읽었지만 유용한 정보는 얻지 못했다. 그래서 카즈마는 안경 쓴 녀석에게도 똑같이 했다. 금발에게 다가가 마법을 사용해 그의 기억을 강제로 읽었다. 유용한 정보는 얻지 못했고 그 녀석과 마찬가지로 목격자의 증언과 남겨진 흔적을 통해 세 사람은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카즈마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안경 쓴 녀석, 비록 이 녀석도 버네이치의 위치에 대해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라피스와 함께 거의 다 수집한 어떤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했고 둘 다 곧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유즈미는 그의 머릿속에 있었고 그는 이 뚱보가 자신에게 쓸모있을 거라 생각했다. 다음 날 아이노 일행은 어젯밤 경기 현장에 도착했다. 목격자의 증언과 남겨진 흔적을 통해 세 사람은 이 일을 저지른 것이 카즈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카즈마는 증오로 가득 차본 H와 라피스를 가장 빨리 찾아내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시각 어딘가에서 뚱보, 유즈미는 막 레벨 3으로 힘을 업그레이드했고 방금 전의 모든 행동에 대한 복수 계획을 시작할 작정이었다. 뚱보의 방금 전 모든 행동에 대한 복수, 그와 라피스, 어떤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피스와 함께 어떤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거의 다 수집한 어떤 데이터. 둘 다 곧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 후 그는 모든 것이 너무 재미있어져서 지금 당장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유즈미가 감옥에서 탈출한 후 키라는 그가 파란머리 친구에게 복수할 것을 예상하고 캐서린과 이즈미라는 여용사를 보냈다.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던 중 카즈마가 갑자기 나타나 결계를 부쉈다. 이즈미의 결계를. 그는 유즈미가 사람을 잡아가게 놔두면 그 녀석이 자신을 번의 소굴로 이끌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그 후 두 사람을 기절시켜 유즈미가 파란 머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이때 카즈마는 증오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증오 때문에 그는 번과 라피스를 가장 빨리 찾아내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스로 두 녀석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다음날 아침 두 여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키라가 확인했음에도 아이노는 여전히 어젯밤의 일이 카즈마의 짓이라고 믿지 않았다. 키라는 그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단지 카즈마가 귀국한 이후의 모습만 봤을 뿐 자신이 예전에 목격했던 과거의 카즈마는 몰랐기 때문이다. 키라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2년 전 런던에서 훈련을 받을 때 카즈마를 만났다고 한다. 그때는 아무도 카즈마라는 이름을 몰랐고 길을 막는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절대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죽음의 바람에 대한 소문만 있었다. 그자는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점을 기꺼이 빼앗았다.
키라는 무엇이 일본으로 돌아온 후 카즈마를 변화시켰는지 몰랐다. 하지만 현재 라피스의 등장이 그를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은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 키라는 갑자기 아이노에게 그녀가 유일하게 카즈마를 일깨우고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날 밤 아이노는 계속 생각했다. 키라가 했던 말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수린의 그림자를 넘어서기란 매우 어렵다고 느꼈다. 카즈마의 마음속에 있는 쟤는 그때 중앙공원을 배회하다가 자신을 걱정해 뒤따라오던 두 친구를 발견했다. 그 후 세 사람은 말소리를 듣고 가보니 카즈마가 낯선 남자를 쓰러뜨리는 것을 목격했다. 오빠의 그 후 행동을 목격한 쟤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카즈마는 이제 완전히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 전에 카즈마의 무시무시한 눈빛을 본 친구는 재빨리 그를 안고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곳을 떠났다.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해 그 청년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키라는 이곳에 카즈마와 다른 플레이어 한 명만 있다는 것이 꽤 이상하다고 느꼈다. 키즈나는 단독으로 공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발머리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인터넷에서 소집 공고를 찾아냈다. 그 웹사이트의 플레이어 소집 공고를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파란머리 친구가 옆에서 끌려가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 뚱보 유즈미 옆에서 마치 충성스러운 노예처럼 자신이 레벨 4 플레이어이자 번 H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한 후 유즈미는 특별 레벨업 포인트가 공원에 나타날 것이라는 공지를 했다. 오늘 밤 중앙공원에 또한 최강의 힘을 보상으로 하는 대회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승자에게 주어지는 이 중요한 정보에 너무 흥분한 금발머리 친구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바로 문자를 보냈다. 아이노에게. 하지만 불행히도 요맥에 발각되어 바로 붙잡혔다. 아이노가 친구에게서 문자를 받았을 때 키라는 입원 중인 그 청년의 휴대폰에서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공원에 있는 바람의 마법사를 쓰러뜨리면 큰 점수를 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였다. 중앙공원에 카즈마의 사진과 함께였다. 얻은 모든 정보를 종합한 후 키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마도 요물 추적한 후 카즈마는 번 H의 위치가 중앙공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기다렸을 것이다. 번 H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듯 그를 도발하기 위해 이 새로운 청년을 보냈을 것이다. 카즈마가 번 H의 위치를 찾은 후 바로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그가 하려는 일을 끝내길 기다렸다가 전부 소탕하려는 것일 거다. 카즈마와 번 H 모두 상대방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지만 기꺼이 이 게임에 참여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아이노는 자신이 카즈마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사실 아이노도 키라가 말한 자신이 카즈마가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말을 그다지 믿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아이노는 카즈마를 과거의 고통 속에 계속 잠기게 두지 않고 올바른 길로 다시 이끌고 싶었다. 다만 외치기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아이노의 머릿속에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 같은 시각 번 H의 소굴에서는 뚱보 유즈미가 이곳의 주인이 되기 위해 번 H에게 도전하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카즈마의 아버지는 아들 이야기를 듣고도 여느 때처럼 완고했다. 그는 카즈마를 처리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카즈마를 처리한 후 번 H의 구역을 파괴해 칸나기 가문 일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이노는 매우 이 말을 듣고 불쾌해져서 일어서서 자신이 카즈마의 일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가문의 후계자로서 카즈마의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아마 아버지로서 그 역시 자신이 한 말처럼 강경하게 나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날 밤 번 H의 많은 플레이어들이 중앙공원에 모여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온갖 종류의 다양한 마법이 시전되어 그곳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번 H의 공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참가자 수를 걸러내려는 그의 의도인 듯했다. 본 이벤트가 열리기 전에 말이다. 키라는 이들을 범죄자처럼 여기고 그들이 서로 상대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어 했다. 하지만 겐마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정화의 불꽃을 사용해 없애려 했다. 플레이어들 내부에 숨어있는 요마들을 말이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키자 땅이 갑자기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그 후 버나트의 성이 갑자기 모두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 모습이었고
그 성으로부터 붉은 빛이 서서히 퍼져나가 플레이어들 안에 있던 모든 요마를 일제히 깨웠고 완전히 그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렌의 정화의 불꽃도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괴물들이 일제히 성을 향해 달려가자 카즈마가 갑자기 그들 뒤에 나타나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그의 검은 바람으로 말이죠. 렌은 말로 형을 깨우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아야노는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풍신의 힘을 발동하지 않았음에도 카즈마가 자신의 현재 실력으로는 너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싸우면서 그녀는 어째서인지 지금 상태의 카즈마가 예전보다 훨씬 약하고 그의 힘의 한계가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야노가 생각한 대로 현재 카즈마는 간단한 몇 탑으로 그녀를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해진 카즈마를 본 아야노는 매우 불쾌한 기분이 들어 광적으로 카즈마를 공격했습니다. 그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가로막혀 제대로 공격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면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아야노가 자신도 모르게 다시 한번 순수한 불꽃을 발동하게 했습니다. 그 후 아야노는 카즈마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힘은 모두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지 지금처럼 증오에 잠식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야노의 말은 예전 스우링의 말과 어느 정도 비슷했고 정말로 효과가 있어 카즈마를 깨웠습니다. 카즈마의 붉게 타오르던 눈이 점차 원래대로 돌아왔고 그도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비웃느라 정신이 팔려 자신의 한심함을 비웃느라 정신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잊었고 그 결과 그는 여전히 아야노의 전력 공격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되찾았기 때문에 카즈마의 힘은 다시 이전의 압도적인 수준으로 돌아왔고 아야노의 공격을 심각한 부상 없이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카즈마는 스우링 외에도 자신의 마음속에 다른 소중한 것들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은 라피스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아야노의 두 친구를 보게 됩니다. 뚱보 유즈미는 작은 금괴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라피스의 조종 아래 두 소녀는 이곳의 존재 목적이 인간과 악마의 영혼을 결합하여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초능력자를 만드는 실험에 사용하는 것이었죠. 그때 갑자기 라피스가 검을 휘둘러 유즈미를 베었고 그 뚱보의 영혼이 위로 빨려 올라가 거대한 마법진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곳을 뒤덮고 있던 마법진이었죠. 라피스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매우 잔혹한 지옥의 왕자 중 하나를 소환하는 마법진이었습니다. 마법진이 완전히 활성화되자 성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즈마는 재빨리 풍수를 사용해 라피스를 날려버리고 아야노의 두 친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떠나기 전 라피스는 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플레이어 생명력 100%로는 악마를 몇 초밖에 소환할 수 없지만 그 시간만으로도 도쿄 전체를 파괴하기에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카즈마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버나트가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카즈마 일행은 그 마법진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힘이 서서히 퍼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지옥의 악마를 마주하고 카즈마는 자신이 풍신의 능력에 더해 아야노의 천상화염을 더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목표는 단 몇 초 동안 악마를 막는 것이었기에 세 사람은 전력을 다해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에 카즈마는 자신의 풍술로 아야노와 렌이 잠시 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후 풍신의 힘을 발동하여 지옥의 악마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법진의 중앙에서 거대한 손이 서서히 솟아올랐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엄청난 마력을 뿜어냈습니다. 세 사람은 즉시 모든 힘을 집중하여 그 손을 향해 함께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에너지가 악마의 마력과 충돌하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공원 주변의 모든 물건이 날아갔습니다. 그 후 눈부신 빛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대기권을 뚫고 광활한 우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악몽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중앙공원은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카즈마 일행 3명은 다행히 살아남아 지친 채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버나트와 라피스가 어디선가 나타나 세 사람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카즈마는 지금 저 둘이 공격하면
순식간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버나트는 자신이 매우 소심해서 이길 확신이 없으면 싸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한쪽을 바라봤고 카즈마가 따라보니 근처에 자신의 아버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등을 돌려 떠나려 할 때 카즈마는 라피스에게 스우링의 마지막 감정에 대해 물었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스우링은 그가 죽기를 바랐다는 것이었죠. 이 말에 카즈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칸나기 가문으로 돌아와 카즈마는 아야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스우링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자신이 그녀를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카즈마는 또한 자신이 가진 힘은 자신이 죽기 직전에만 나타나고 스우링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카즈마는 이것이 정말 경멸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힘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일을 겪은 후 카즈마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마주하며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